안녕하세요. 부자 멘토 이지윤입니다. 한국이 드디어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 양적 완화가 뭐냐? 절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시중에 돈을 양적으로 완화한다, 그냥 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양적 완화는 선진국 있잖아요. 뭐 유럽이나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의 양적 완화랑은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양적 완화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되시면은 아마 좀 뜨끔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발 금융 위기 때문에 그 개인들한테 뭐 가구당 해가지고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뭐 당연히 나라에서는 좀 돈을 좀 풀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 돈을 푸는 것도 좋은데 이 한국형 양적 완화가 나중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도출하고 어떤 결과로 오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조금 무서우실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양적 완화는 그 처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197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조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양적 완화랑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형 양적 완화는 RP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발행 규모는 현재 추정으로 약 70조 정도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RP가 뭐냐면 일정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매입하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전액 공급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더 많이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을 공급하겠대요. 아시겠지만 이미 기업에 긴급자금 100조를 투입했잖아요. 그리고 민생 안정을 또 위해서도 또 금융회사에 RP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돈을 풀어서 시장에 공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그 RP 매매 대상에 기관하고 증권회사까지 확대됐어요. 그래서 사진에 보는 이런 회사들이 추가가 된 부분들인데, 기존에는 이제 은행권들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기관하고 증권회사까지 확대됐다는 부분이 좀 많이 확장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양적 완화는 알고 보면 진짜 좀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좀 약간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 동네방네 뭐 외국 뭐 유럽도 1100조 이상 푼다고 했고, 뭐 미국은 뭐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도 하겠다고 했고, 우리나라도 양적 완화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무서운 일인데, 자,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는 미국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축통화의 유동성은 그 국제수지 적자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국이잖아요.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로 소비를 차감한 저축이 투자보다 적은 대표적인 소비 국가예요. 국제수지에서 흑자를 내는 나라는 기축통화국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기축통화국인 달러는 전 세계에 유통되고, 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유일하게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리, 즉 발행 독점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달러의 수요는 무한대에 가깝잖아요. 그만큼 FRB의 힘은 아주 막강하고, 미국은 무역 적자로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는 만큼 달러를 다시 찍어서 곡간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강하냐면, 자, 미국은 재정이 부족해지면 달러를 찍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말이죠.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가 증가되면 자국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유동성이 부족해지잖아요. 이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또 달러를 공급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의 부채는 증가할 수 있지만, 미국은 종이돈인 달러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아주 작은 돈, 예를 들어 2, 3센트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돈을 찍어낼 때 2, 3센트를 지불하고 윤전기를 돌려서 돈을 찍으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이나 뭐 자동차, 핸드폰, 가전제품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쇄한 달러를 이용해서
또 금을 매입해서 금 보유량도 늘릴 수 있는 거죠. 금 보유량은 아시겠지만 기축통화의 위상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기축통화국의 위상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미국 달러에는 이런 독점 발행권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외에도 세뇨리지 효과라는 아주 더 막강한 권력이 또 있어요. 세뇨리지 효과가 뭐냐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용해서 화폐를 찍어내고 새로운 신용창출을 통해 끝없이 대외 적자를 메워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화폐를 발행하면 교환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뺀 만큼의 이익이 생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국, 곧 국제통화를 보유한 국가가 누리는 이익을 일컫는다. 사전에는 이런 의미로 나와 있는데 세뇨리지 효과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예를 들어 10달러를 찍는데 발행 비용이 1달러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1달러를 뺀 나머지 9달러에 대해서는 미국은 그냥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게 세뇨리지 효과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전상의 의미는 어렵지만 이 세뇨리지 효과가 굉장히 막강한 권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자, 독일의 벤츠를 1억에 구입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1달러는 1,000원이고요. 미국은 이 차를 사기 위해서 100달러짜리 달러를 1000매를 인쇄를 해요. 그리고 달러를 찍는데 비용은 1달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1000매 찍는데 겨우 1000달러가 소요되죠.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되면 미국은 겨우 100만 원으로 독일의 명품인 벤츠를 살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막강하고 어마어마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권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저도 사실 이런 권력을 좀 갖고 싶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처럼 달러의 세뇨리지 효과는 막강 파워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이 이러한 권력을 이용해서 달러를 찍어내서 전 세계에 공급하면 뭐가 일어나갈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원자재의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실질 소득은 감소하겠죠. 우리는 그렇지만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오히려 이익이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국은 과거의 봉건시대의 영주처럼 전 세계의 글로벌 영주로 군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통화는 유럽이나 중국 등 기축 통화가 아니더라도 준비 통화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인정받는 돈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와 미국의 양적 완화가 다른 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통용되는 통화 중에 달러하고요. 그 다음에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 단 5개만이 준비 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자, 미국은 기축 통화지만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 위안화는 준비 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외환보유고로 이 통화를 가지고 이 통화를 준비를 할 수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 남의 나라에서 외환보유고로 보유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만 통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핵심인데, 자, 여기서 SDR이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SDR이 뭐냐면 IMF가 브렌튼 우주체제에 대해서 이 부분 나중에도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브렌튼 우주체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IMF의 회원국인 금융위기든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질 때 담보 없이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해하면 쉬운데요. SDR은 IMF 회원국들이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받고 필요할 땐 언제든지 SDR을 구성하는 다른 통화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자 비율은 188개 회원국 가운데 1.4%로 19위 수준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를 언급할 때도 이런 썰들을 풀지 않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핵심은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준비통화국도 아니라는 게 일단 핵심이고요. 자,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지어볼게요. 자, 봉건시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당시에 영주가 재정 적자로 세금 걷기가 어려웠어요. 자, 그 대안으로 묘수를 만들어서 돈을 찍어서 시중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감자, 밀, 빵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50% 급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소작농들의 실질소득은 50%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영주가 걷는 세금은 그대로예요. 근데 소작농들의 살림은 팍팍해진 거죠. 자, 영주는 세금을 늘리지 않았지만 왕실 재정을 더욱 견고하고 확충하고 곳간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세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구독자님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살림이 팍팍한지를 아셔야 돼요. 자, 이번에 한국의 양적 완화를 경기가 좋아지겠구나라고 단순하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금도 문제지만 시장에 풀린 돈이 도대체 어디로 갈지 솔직히 저도 무서울 지경입니다. 자, 기축통화국도 아닌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가 얼만큼 인플레이션을 일으킬지 또 실물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솔직히 유튜브 방송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자, 자본주의 체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경제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책도 안 읽고 드라마나 보고 물론 드라마 보는 거 좋지만 늘상 드라마만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의 험담을 또 일삼고 또 그런 얘기하면서 술자리 갖는 거를 좋아하고 또 주말이면은 쇼파하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바보상자 텔레비전이죠. 바보상자를 섭렵하는 그런 카우치 포테이토가 돼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위에 있는 나보다 저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 돈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번 양적 완화가 끝나면 경기가 안정이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내 주머니에 돈을 갖다 바칠지 뭐를 노리시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세금이 아니더라도요. 인플레이션 자체가 실질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직장이나 월급 버트는 얇아질 수밖에 없고 삶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버는데 지금은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했는데 물가가 2배가 올라가지고 나는 100만 원으로는 기존에 있던 물건들을 반밖에 못 사면은 내 소득이 반으로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소득이 갑자기 많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꼭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양적 완화와 선진국의 양적 완화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부자는 위기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입니다. 또 위험할수록 리턴이 많아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중에 풀린 돈들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제 방송을 쭉 보시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에 풀어준 돈을 흥청망청 소비하는 사람과 기회를 노리는 사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자, 기회를 노리는 자와 소비를 하는 자의 5년 이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리턴이 더 많아진다는 거 명심하세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한국형 양적 완화와 미국의 양적 완화가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